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과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은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근자감,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마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늘 굉장히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자, 총선이 끝난 뒤 여당에서 그만두라 할 때 임기를 마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국정감사장의 이 당당한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가 옳다, 윤석열이 옳다, 관전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추미애 장관은 버림받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묘한 발언을 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추미애, 윤석열 중 한 명은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에 의해서 임기가 2년 보장된 사람입니다. 윤석열을 쫓아내려면 추미애 장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뭐 감찰, 이런 감찰, 저런 감찰 이야기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봉현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혐의자의 옥중 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봉현의 말은 지금 거짓말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들을 놓고 저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서 왜 저런 발언을 하지 하고 괘씸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까지도 듭니다. 자,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가 버림받은 것일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해도 너무하다, 선을 넘어섰다, 오만하다, 방자하다,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것은 입증됩니다. RN서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추미애 장관은 압도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관 직무도 여론조사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밑에서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이제 부담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뭐 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살 인사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거취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2년 임기를 지키라는 의미겠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어쨌든 저는 관련한 대통령 언급을 들은 바가 없다는 비슷한 답변을 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인데 지금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깨고 윤석열을 해임시킨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일단 외견상 추미애의 패배로 보입니다. 추미애는 검찰개혁이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특유의 앞장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추미애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다. 확인해드리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죄가 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했겠습니까? 근거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뭔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나를 못 건드려 이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점을 잡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추미애와 윤석열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는데도 어느 쪽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 하셨고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추미애 장관은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문재인 잘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자 어떤 교수는 내가 추미애 잘 아는데 구라이 달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거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전평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 감찰이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이라는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지낸 김봉현이라는 감옥에 있는 사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믿고 거기에 맞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단정적으로.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게 거짓말로 폭로될 경우, 드러날 경우 추미애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추미애 발언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관계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다 수사 아니면 감찰 사안이다.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막은 걸까요? 자,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의 독불장군식 발언에 대해서는 내심 불쾌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정치하게 전략적으로 발언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부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실토했듯이 윤석열이 말하면 소신 있다 뭐다 영웅처럼 이야기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오만하다 이렇게 언론들이 평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현재 지금 터지고 있는 라임 사태라는 것이 검언 유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이철 전 대표였던 것이고 현재는 김봉현 전 회장인 것이고 사실상 사람이 이름만 바뀐 것 뿐인 것이지 진행이 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검언 유착이 됐건 라임 사태가 됐건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한 것입니다. 제보자로 지금 치정이 되어 있지만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예요. 그 피의자 얘기를 지금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 피의자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묘한 거 한 가지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짜고 있는 프레임을 유심하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지금 김봉현 씨가 짜고자 하는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우병우 측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합세를 해가지고 자신을 지금 무기로 써가지고 강기정을 몰아내려고 했다. 이게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짜려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엮으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을 엮고 있는 것인지 그 지금 프레임의 전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추미애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공했는데요. 직접 감찰 해임 건의까지 꺼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한마디로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직접 감찰을 하겠다, 해임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증거나 근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뿐이에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 그게 다입니다.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는 라임 사태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2차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자신이 접대를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로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접대의 대상인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정치인들에게 접대를 한 것이 아니라 검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접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차 편지에서 그거를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1차 편지에 대해 가지고 해당 당사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반응을 하니까 2차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죠. 김 전 회장은 1차 편지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A 변호사의 소개로 청담동에서 검사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지금 짜려고 하는 프레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병우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을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병우와 윤석열 두 사람이 정말로 프레임으로 이렇게 엮인다라고 한다면 김봉현 전 회장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왜? 우병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친노 세력들에게, 친문 세력들에게 글자 그대로 악마 같은 존재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마찬가지의 상태입니다. 그런 두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친노, 친문 세력들로부터 비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 옥중 편지에 나왔던 A 변호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A 변호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한 주인 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라는 것이죠. A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양측 간에 심한 분쟁이 있었다라고 김 전 회장이 적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를 받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당시에 A 변호사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변호사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하러 도대체 편지에 적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에요. 프레임을 짜는 것입니다. 프레임. A 변호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병우 사단의 실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A 변호사로 인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거를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지금 편지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갈등이 있었다. 심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써놓은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좀 비호를 해달라, 나를 좀 보호를 해달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A 변호사가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은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A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까? 협조하지 않으면은 본인 사건 공소 금액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구형을 20년에서 30년 줄 거다, 이렇게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용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병우 사단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이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원했던 게 뭐라는 겁니까? 강기정과 여당 의원들 그 잡아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라,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을 무너뜨린 것처럼 윤석열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병우 사단과 다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거를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다 그냥 뭡니까? 김봉현 전 회장의 소설이에요. 소설. 김봉현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은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적 수석 정도는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병우 사단의 실세가 정확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강기정을 잡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가지고 김봉현 전 회장이 지금 증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뭐라고 증언을 했었습니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옥중 입장문에서는 확 그냥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죠.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도 없고 잘 전달하고 나왔다라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옥중 입장문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라임 관련 여권 정치는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를 제안했고 뭐를 제시를 했길래 이 지금 김부겸 전 회장이 처음에 같은 건 강기정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권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입장이 확 그냥 바뀔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가 되는 쪽은 우병우, 윤석열 검찰총장 그쪽이 아니라 강기정과 여당 쪽 그쪽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기정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부겸 전 회장의 지목이 됐던 강기정의 입장도 한번 볼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강 전 수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부겸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아주 나쁜, 제가 볼 때는 아주 질이 나쁜 사기꾼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놀랍게도 19일에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봉현으로 하여금. 아니 도대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10일 남짓 되는 이 시간 동안 강기정 전 수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사기꾼이나 막 질이 나쁜 막 사기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실제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고발장을 보니까 웬걸 이게 무슨 뭐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 김보겸 이렇게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A 변호사, 그 A 변호사를 강기정이 고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까요?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니 이 사건은 전 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검찰 게이트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니 이게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약속을 받으셨길래 그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고 난 뒤에 얘기가 확 그냥 바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까? 아니겠죠.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고 난 뒤에 입장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겠죠. 대단한 무엇인가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게이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이 저런 식으로 A 변호사를 고발했던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10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또 어떤 날이냐? 사법적인 시민행동이 김기춘과 우병우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날이죠. 뭘까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막 영화의 지금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김봉현 전 회장의 처음 얘기는 간단한 것이었어요. 강기정한테 돈 줬다 이겁니다. 여당 의원들한테 돈 줬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검사들한테 접대했다. 그게 원래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입장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A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A 변호사는 또 하필이면은 우병우 사단의 실세래요. 그리고 그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던 A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합세를 해가지고 강기정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기정도 마찬가지로 김봉현 전 회장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래요. 그러면서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검찰 게이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 변호사를 고발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후원금이라든가 뭐 구독료라든가 슈퍼챗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시간만 투자해서 제 방송을 좀 줄기차게 쭉 봐주시고 구독을 주변 동료분들에게 권유해 주시면 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오늘이죠.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이건희 회장 장례식이 연결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추미애 또 한 번 감찰권을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내렸어요. 기가 막힌 형국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유명희 WTO 사무총장에 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EU가 이 유명희보다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 외교 능력이 지금 굉장히 위기 국면에 처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의 사실관계 기사와 함께 중요 우리 언론에서 쓰고 있는 칼럼들, 굉장히 중요한 칼럼들 제가 가끔 한 번씩 제 방송은
다른 사람들을 출연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러분들께서 특정 사안에 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아주 좋은 이 칼럼이나 전문가 또는 사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는 저도 바빠서 잘 못하지만은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론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끊지 마시고 제 방송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단단한 논리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삼성 이건희 회장 소식인데 28일 날 연결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집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장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수원 본사하고 리움 미술관은 이런 데를 돌고 장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보안상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장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선용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와대 청원에는요.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큰 타격이다. 그래서 10조 상속세를 면제한 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장례식장에 나타날 때 직접 운전하고 타고 온 팰리세이드는 삼성 업무용 차가 아니고 개인 차량이다. 그리고 중고차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점든 어쨌든 재벌 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의 총수가 직접 운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중고차를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산차를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면서 지금 SNS에 많이 나돌고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 글이 마지막 편지, 이런 제목의 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돌고 다니고 있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는 이건희 회장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요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고인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삼성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굉장히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서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봐라.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건강할 때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이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이건희 회장이 설령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는데 많은 의미를 주는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신인 조은산 씨 글만큼이나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다. 그래서 제가 보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들 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조직생활을 하면서 민간 부분이든 이 공공 부분이든 굉장히 귀담아서 듣고 몸소 실행에 옮길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류정치 삼류행정이 인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나라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 아주 좋은 사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설의 이 중요 맥락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생전 한국 사회를 향해서 뼈아픈 지적들을 동동 져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준 것이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일갈한 발언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류 정치 삼류 행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뤄낸 혁신 여정은 한국 산업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자 자극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기업들이 환골 탈퇴의 노력으로 세계 인류로 도약하는 동안 우리 정치와 행정은 발전 대신에 뒷걸음질을 쳤다. 정치는 사료화된 이후 정권이 5번이나 바꿨지만 국민 통합과 혁치의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내 편을 가르는 정치권의 진영 논리는 더 심각해졌다.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대통령의 보복을 받고 따르면 다음 정권이 공격을 당한다. 독재 시대가 끝났는데도 정권이 기업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것도 달라진 적이 전혀 없다. 이건희 회장은 제뜨기가 음속 2배로 날려면 엔진 힘만 2배로 키운다고 되지 않고 재료 소재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했다. 기업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까지 다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많은 표를 가진 노조와 대중에 영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국민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오늘 저녁 때 전격적으로 감찰을 내렸는데 이 감찰 지시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최종적인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 7시에 이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인데 왜냐하면 이 감찰이 시행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정치 사회적 그런 이 큰 논란이 야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지금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럼 과거에 언제 내려졌느냐? 2013년도에 최동욱 총장 혼외자 파문 때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총장은 바로 1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해서 감찰이 실질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찰은 사상 최초의 감찰 지시고 또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 당연히 검찰 전문가인데 검찰 최고 총수인데 감찰도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찰을 내리든 뭘 하든 간에 대통령이 되는 7월까지 버티라고 했으니까 버티겠다. 이거를 발표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이 감찰이 지금 많은 논란이 야구되고 있고 이 감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옵티머스 사건, 특히 전파, 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총 이 액수는요 언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700억 여원이다. 700억 여원이다. 여기에서부터 1060억 원까지 지금 다양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 때문에 투자를 철회한 이 사건이 핵심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김유철 부장검사가 철저히 반박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도 이규철 변호사도 관련 사항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또 옵티머스 고문을 맡았던 최동욱 전 총장도 법무부 고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으면 물론이고 어떠한 관여나 역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건 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사설 부분적인 중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경우에는요, 청와대 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기꾼의 수적이다. 수사 의뢰도 안 한 금감원을 질타하는 그런 칼럼을 지금 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금감원이 라임 사태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했더라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충격적 범죄에 가담한 선임 검사 역에게 금감원은 고작 감봉 징계를 내렸는데 그쳤다. 면직을 포함한 중징계는 물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내부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 검사 계획서 유출 사실은 6개월 전
검찰 수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펀드 사태가 심각해진 이달 초에야 뒤늦게 감봉 처분했다. 이 사실마저도 쉬쉬하다가 지난주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됐을 뿐이다. 왜 그랬겠나? 라임 사건의 청와대와 금감원이 연루된 사실을 덮고 감추려 한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사건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김모, 이 사람이 이 라임 김봉현이의 동양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 파견된 직원이 금감원 검사역을 불러내가지고 술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 감사 계획서를 입수해서 김봉현한테 넘겨줬다. 그럼으로써 김봉현이가 죄를 저지르는데 관련 당국의 조사와 수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 검사역을 징계하는 문제입니다. 중징계 당연히 면직 정도 되는 게 관련돼 그냥 감봉 줬지만 하고 말았다. 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금감원 직원이 범죄자들과 한범처럼 연결된 적은 없었다.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사고가 터져도 민간 금융회사 임직원만 징계하고 덮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내부 단속에서 실패해서 금감원은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는 지경이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범죄원이다. 요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진실은 없고 부하 상급자 말싸움만 남겼다. 예. 그래서 윤석열 한방에 매달린 야당 전략 부재한 것을 비판하고 있고 여장은 총장 몰아내기만 빠지고 있어서 진실이 실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것이 사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더 난감한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사기꾼 말을 근거로 수사팀을 몽땅 교체했다. 수사 초점도 여당과 고위관료 로비에서 야당 정치인과 검찰 로비로 돌변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서 흠발을 묶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감찰을 진행하겠다니 도대체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방해하겠다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총장에 대한 직격 감찰은 지난 정권에서 최동국 전 총장을 쫓아낼 때 동원한 비열한 방법이다. 여권이 좌충우동 폭주할 경우 엉뚱한 논란이 커지면서 진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감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이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갈등으로 바로 공수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더 큰 파국이 예고된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 평가의 경향이다. 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추 장관이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동아일보가 이번에는 사설을 쓰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감찰을 남마는 추 법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카드도 이 사설도 제가 마지막 두 패러그래프만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연이어 꺼내는 것은 윤 총장이 심각한 잘못에 연루돼 있다는 느낌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렇지만은 감찰권이 오남용되면 조직은 위축되고 권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작 감찰이 필요한 대상은 현 정권 수사를 막아온 친여 성향 검찰 간부들의 행태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사건을 수개월을 뭉갠 수사 책임자들,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진술을 확보하고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수사 지휘라인 등 여권 관련 수사를 고의적으로 막거나 해태한 검찰 간부들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이 외압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총장의 힘을 빼는데 몰두하는 이런 기형적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외교부 관련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어요? 6.25 전쟁과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쟁이다. 미국의 침략에 맞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 아무 말도 못하고 절절 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강경화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미 국무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강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적반하장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럴 경우에 중국이나 북한의 장관으로 비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희 선거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EU와 일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최종 결정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명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빨간불이 들어져 있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TO 사무총장의 선출은요, 단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해야만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외교부는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고 현재까지, 왜냐하면 EU가 27개국인데요. 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경우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EU의 아프리카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나라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바로 이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또 일본이 바로 나이지리아 출신을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일 이 반일 외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돕고 났을 경우에 일본과 EU,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정치는 말이죠.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EU, 러시아, 이런 6개 권역이 전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돌아섰잖아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액터,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EU 국가가 말하자면 EU 단위의 27개국이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이 당선될 가능성은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WTO 사무총장 선거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약한 후보가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의 지위가 굉장히 변수인데, 현재까지 미국은 우리 쪽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발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 WTO 사무총장 결선을 저는 전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저도 우리 후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외교는 완전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닥 상태, 마이너스 상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일단 잠정적으로 그 부정적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외교의 문제점, 이 중앙일보 남정호의 시시각각, 남정호 논설우연이 쓴 칼럼인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맥락과 큰 틀에서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이 외교와 관련된 지식을 좀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제가 요 사설은 한 5분에서 6분,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4, 5분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신뢰에 이른 외교의 끝, 왕따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왕따, 고립 이런 얘기로 제목을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하나. 이와 관련 올봄 미국에서는 아시아의 새 지정학이란 눈길을 끄는 책이 나왔다. 아시아 전문가인 저자 마이클 오슬리는 2025년 미중 전쟁이란 가정 아래 상상의 나래를 폈다. 흥미로운 건 전쟁 후 일본과 호주는 미국 편에 남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을 깬 뒤 신중불룩에 붙는다. 이렇게 예측한 대목이다. 그런 지정학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상의 세계인지라 물론 틀릴 수 있다. 그럼에도 왜 갈수록 많은 미 전문가가 이렇게 보는지 숙고해야 한다. 다음 달 3일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세상이 변한다. 하지만 지금의 미중 갈등은 더할 거다. 어느 정권보다 중국의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정권이 무역안보를 넘어 이념 공세까지 본격화한다고 분개한다. 중국이 자신의 통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틱톡에 올라온 반중국 글을 삭제하고 수십만 건의 친중 콘텐츠를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유엔 산하
15개 전문 기구 중 4개의 수장을 중국인이 차지해서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터에 바이든이 이기면 동맹 강화에 중국 내 인권까지 문제 삼을 태세다.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 자기 쪽에 서라는 한국을 향한 미중의 압박이 심해질 게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번 정권도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명 아래 미중 간 줄타기를 해왔다. 어느 편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다 좋게 지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라, 미중과의 관계가 어떤지. 며칠 전에는 3년 전 겨우 봉합한 사드 갈등이 폭발했다.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3불 원칙을 두고 중국과 합의된 게 아니다고 지난 21일 남간표 주일대사가 부인하면서 사달이 났다. 그러야 중국 외교부가 나서 합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반박했다. 물밑에 잠겼던 사드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 한중 관계는 얼마나 나빠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 SCM에서는 얼마나 충돌이 많았던지 국방장관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전 정권 인사들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말을 쏟아내고 이를 미국이 반박하는 해괴한 일들이 꼬리를 문다. 미중뿐이 아니다. 일제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가 실현되면 일본의 거센 보복이 시작될 게 분명하다. 이제 한 3패러그래프만 남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는 현 정부가 미중일 모두의 신뢰를 잃은 탓이다. 대북 문제 올인에다 국내 정치용 대응으로 일관하니 긴 안목의 안정된 외교가 가능할 리 없다. 3불 원칙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지만 이미 강 장관이 밝힌 내용이라면 남대사가 거듭 부인해 중국을 자극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미국인은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는 욕심에 희망적 견해만 전해 믿음을 잃었다. 일본의 경우 전 정권이 맺은 위안부 합의를 2년 만에 뒤집었으니 신뢰가 생길 리 없다. 국제무대에선 정치와 경제의 구별이 없다. 외교가 틀어지면 보복권세, 첨단 품목 수출 규제, 한한령 등 무역으로 보복하기 일수다. 외교를 잘못하면 국민 경제가 멍든다는 얘기다. 전략적 모호로 모두의 불신을 산다면 한쪽 편을 드는 것만도 못하다. 친미든 친중이든 한 편은 건질 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 무수히 다퉜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산 건 믿음 덕분이었다. 부시에게 이라크에 파병하겠다고 한 노 대통령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켰다. 이에 감동한 부시는 방코 델타 아시아에 묶인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풀어줘 막혔던 대북 관계의 물꼬를 터준다. 전략적 모호 정책으로 미중 모두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신뢰를 쌓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면 외교적 합의, 심지어 이전 정권에서 맺은 구두 약속 일망정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꿔선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결론인데 신뢰는요, 실력이 있어야 신뢰를 쌓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가지고 신뢰를 쌓는 시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화 공존 시대는 그게 가능합니다. 탈냉전 시대는 어느 정도. 왜? 서로 적이 없이 보이니까. 착시현상. 그러나 냉전 구도에는요, 우리도 적관계잖아요.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이 대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애매모호하게 좋은 말로 전략적 모호성이지만은요, 미국과 중국이 볼 때는 줏대 없는 나라, 갈팡질팡하는 나라, 신조도 없는 나라, 신뢰도 없는 나라, 이렇게 비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전 체제 하에서는 분명히 편을 잘 써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결단을 내려라.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 인류기업이 된 게 뭡니까? 위기의 리더십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위기를 기회로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냉전에 돌입한 지금이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지켜 나가야 되겠다.